자, 이어서 2부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뭐 7월까지 잘 올라갔죠. 7월까지 굉장히 행복했었고 이제 8월 들어서부터 좀 조정 기간을 겪다 보니까 뭐 아까 댓글에도 좀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좀 성토하는 이야기들도 몇 마디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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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가 보니까 티나, 티아, 또 뭐 하나 있던데 타라, 타라 예. 타파스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줄임말 대잔치인데 예. 일단 어떤 얘기를 어떻게 좀 해주실 거예요? 그 제목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 티나에서 TR로 생각을 이제 좀 전환을 해보자. 네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이제 그 보시면 그 TIAA가 이제 TR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There is an alternative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 네네. 대안이 근데 있다.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제 T나 네. 주식 이외인 대안은 없다. 그렇죠. 이거에서 이제 반대말이거든요. 티나가 지난 10년 넘게 저금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투자 트렌드였었죠. 예.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저금리인데 뭐 예. 하겠냐, 주식해야지. 맞습니다. 예. 이거였었죠. 10년 넘게.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과거에는 그 Tina is dead라고 그래가지고 네. 티나는 죽었다 이제 채권으로 가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뒤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제 그때 티나는 죽었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좀 성급한 면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Tina is dead가 아니라 TR 그러니까 주식 외에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버리고 채권을 사자가 아니라 주식도 들고 있고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티나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 설명을 드려보면 네. 어느 정도 아마 왜 이런 말들이 회자됐지라는 말들을 좀 이해는 하실 겁니다. 티나라는 말은 그 2008년도에 미국의 그 작가가 영국의 그 마가렛 대처 수상 아시죠? 네. 예, 그 부분에 그분에 대한 그 자서전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이 대안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상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대안은 없다는 의미로 그 사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결국은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신념을 이제 강하게 어필한 거고 이런 그 신념 하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처 총리가 영국의 사회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008년은 마침 이제 2007년도부터 불어닥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네네. 그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그쵸. 예, 수익률이 무의미해지니까 주식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마가렛 대처 수상 자서전이 나오면서 그 말이 이제 옮겨서 그 회자된 겁니다. 월가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네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누군가 이걸 딱 인용하니까 멋있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사용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티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월가에서 유명해진 게 2013년이거든요. 그래요? 예, 2013년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인데 네. 스트라테가스 리서치 파트너사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티나 이스 데드라고 그랬어요. 2013년에요. 2013년에 예. 너무- 5년 뒤에 네네. 이제 예. 근데 실제 이제 채권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해 2013년에 채권이 이제 평가선을 얻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이 말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사실상 2014년도부터 네. 2017년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음. 물론 이제 주식도 강세를 보였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고 음.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2002년 10월에 네. 작년 10월이죠. 네. 작년 10월에 이제 또 티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으로 가야 된다. 주식은 안 된다. 뭐 당연히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013년에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금리는 떨어질 거고 그 주식시장 안 되고 그럼 채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2022년도 작년에 그 채권에서 평가손이 거의 한 마이너스 18%까지 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3월 실리콘뱅크 예, 망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월부터 사실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올해 4월 6일일 겁니다. 아마. 네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도 티나이스 데드라는 말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건데 이러한 말은 이제 의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티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 말을 그 티아라는 말을 그 유사하게 이제 쓴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도 여기 그 타라라는 말 썼고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이체방크에서는 이제 타파스라고 그래서 그 대안이 무지하게 많다. 대안이 많다. 예, 이런 말도 했고 네. 또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는 이제 티아라 가수가 아닙니다. 네. 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티아라는 그 주식에 대한 그 현실적인 대안이 상당히 많다. There is a real alternative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티나와 그러니까 티아라는 말이 회자됐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부터는 그래도 티아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됐다. 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 방송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이젠 채권을 해야 된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시점에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직접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많지 않으니까 네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ETF들을 많이 들어갔을 ETF로 거예요. 하시죠. 근데 ETF는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ETF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채권을 샀다면 10년 만기 채권을 샀다면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 볼 리가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손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이런 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 들고 자기가 이제 장기적인 그 자산 배분을 한다면 들고 갔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캐시는 이제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네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보유로만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많은 관심을 그 갖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말고요. ETF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도 방법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도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 왔던 건 ETF다 보니까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ETF를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채권 ETF요? 예, 단기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기는 뭐 7년까지인데 이제 네네. 7년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3개월, 6개월 물짜리 그에 대한 그 ETF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어차피 단기적으로 단기 금리라는 것은 이제 정책 변화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네.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에 비해서는 그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소 좀 불안한 분들 이런 그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그 단기 채권 ETF가 시장을 그래요?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 채권이 이제 뭐 좋아요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 정도면 채권 싸다 그래서 이제 사기 시작한다고 쳤을 때 무슨 채권을 살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왕이면 수익률 높은 거 수익률 맞습니다. 높으려면 장기채 예, 맞습니다.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예, 예. 당연히 그 또 유명한 게 TLT 해갖고 20년 이상 되는 장기채 모아놓는 게 TLT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단기채를 모아놓은 ETF를 선택하는 게 지금은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아. 혹시 이제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시면 네. 당연히 이제 장기물 ETF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올 연초 이후 현재까지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평가손이 네. 0.34%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34%예요. 이게 2003년 초에 사서 지금까지 ETF를 들고 있으면 네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오늘부로 올해 2023년이 정리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도 10년물 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제 평가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평가손이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평가손이 납니다. 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2%였고요. 네. 평가손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83%였거든요. 네. 근데 이와 같이 그 3년 연속 그 10년 물 수익률이 그 평가손이 나는 경우는 1928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1928년이면 그 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죠. 네네네. 예, 네. 그때부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에서 이제 59년도까지 5년 동안에 네네. 한 4년은 그 평가손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년 연속은 있었지만 3년 연속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연초에도 60대 40이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감안하더라도 3년 연속 평가손 내기는 힘들다라는 그 역사적인 가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채를 10년이니까 네네. 지금부터 10년이니까 네. 보유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만 평가손이 났었고 네. 2014, 15, 16, 17, 4년 동안은 평가 이익이 났어요. 네네. 이게 금리가 빠져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은 있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장기물 그리고 그 시장 조정 측면은 이제 조정의 그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단기물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단기물이라고 했으면 그 단기물 ETF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1, 1년 3년 만기짜리가 이제 샤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시어스에서 0에서 5년인데요. 네네. 그리고 SPTS도 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 모델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SPTS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 표에는 가까워 나오진 않았는데 그 3년 그러니까 3개월짜리 그 ETF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티커가 OVS인가인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네네네. 예. 그러한 그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만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이러한 그 단기물에 들어갈 때는 이 토탈 에셋을 그 화면 잠깐 보시면 이 토탈 에셋을 기준으로 AUM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동성이 커질수록 호가 스프레드가 적기 때문에 네네. 예,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서 있는 슬리피지 그쵸, 그쵸. 가 예, 적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에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괜히 비싸게 괜히 싸게 사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가에 예. 잘 살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는요. 근데 그
작년에 우리가 특히 경험했던 것처럼 주식 떨어지면서 채권도 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채권이 주식의 이런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게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자기의 그 투자 기간을 1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끊으면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돌려봐도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방어력이 안 돼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같이 이제 상관관계가 그 같이 그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되는데 기존 이제 이전 그 40년간의 그 장기적인 그 자산 배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충분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채권이 안전 도피처가 되기에는 좀 그 불안한 면이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안전자산 측면에서 채권을 뭐 매수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채권 흐름을 보면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계속 빠지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그 위험자산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펼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채권 그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그 피치사 이제 네네.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또 그 상한선을 또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이 화면에 나온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변동성 지수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그 변동성이 50에서 작년에는 15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3배가 올라간 겁니다. 네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채권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안전자산이라는 걸 사실상 그 무위험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무위험 투자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투자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확실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정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위험 수익률을 이제 추정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무위험 추정률을 그 추정하려면 그 투자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여기서 6개월짜리가 무위험 그 자산이라고 해서 그 편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투자 또는 이제 안전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디폴트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네네. 얘기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국채는 디폴트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조건은 충족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내가 목표로 한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그 인컴이 그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창출되느냐. 네네.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혹시 어떤 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나버리면은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디폴트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그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그 투자 기간에 맞게 그래서 이제 만기를 매칭시키는 이랬을 때 실질적인 의미의 그 안전자산, 그 안전 투자처로 그 인식을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매치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할 거예요. 평생 주식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10년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치시킨다는 게 만기를 일치시킨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지금 내 나이가 30인데 네. 앞으로 이제 내가 퇴직을 위해서 한 30년 동안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 당연히 30년짜리를 국채 ETF도 30년 만기 ETF를 사야 되겠죠. 네네. 그 내가 20년이다. 그러면 20년 만기 ETF. 내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만기 ETF. 이렇게 그 편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하게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과 상관없이 그 이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물에는 네. 아주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장기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라는 기간은 그에 따른 그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이제 높지만 높은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네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이제 투자 그 기간 동안에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자칫하면은 이 부분을 중간에 이제 자기 그 부분에서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자기가 그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으려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치.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 ETF나 아니면은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그 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아니면 제 주변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절대 이 채권 ETF나 아니면 실제 실물 채권을 살 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전무님, 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저 그냥 예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금은 변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이제 금리가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5%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30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채권을 사면 네네. 국내 이제 국채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국채는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네. 국내 국채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짜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4%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해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뭐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하든 대체 투자를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그 투자 전략은 이제 결정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시세 차익 이것을 바라보고 그 채권을 그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주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근데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예. 금리가 떨어질 거를 염두하고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그 내재돼 있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는 채권에 투자하는 부류는 이제 두 부류일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픽스 시켜놓은 그 목적으로 네네.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이제 뭐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아니면 1년이든 떨어질 것 같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 될 것 같다. 근데 사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단기채로 계속 끊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금리는 좀 지금 10년물도 조금 전에 저희가 봤었는데 4.2%까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그 금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익률 곡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또 소프트 랜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소프트 랜딩을 강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소프트 랜딩이 그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미국 특히 이제 페드 같은 경우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유지를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그 자연금리, 네. 중립금리, 뭐 균형금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 균형금리를 이제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페드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국내 그 총 수요하고 그 잠재 성장률이 이제 일치하는 수준 또는 이제 실업률과 그 인플레이션이 거의 또 일치하는 수준 여기에 이제 맞는 그런 그 일치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그래서 이제 미국이 페드가 그 타겟이 인플레이션 그쵸. 타겟이 2.5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번 달 초에 그 NBER에서 나온 그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자연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 팬데믹 이후에는 그 시장 경제 구조가 변화되면서 아마 3%대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어쩌면 금리가 그 금리 또는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연준의 그 목표는 성공을 한 거다.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한 3.5%대까지 그렇죠. 내려와 있지 3.3 않습니까? 3.4 예, 네.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추이를 보면은 연내에는 한 3%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그렇게 되면 금리를 그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 추이에 따라서 혹시 이제 경기가 혹시 긴축 정책에 의해서 어떤 샥이 와서 일시적으로 되밀릴 가능성이 있으면 네네. 이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화면에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가 19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그 단기물 6개월물하고 그 10년물 그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네. 미국 역사상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소프트 랜딩을 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1994년 그 2월에서 네. 1995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박스권으로 그 소프트 랜딩 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그 소프트 랜딩을 겪는 과정에서도 그 단기금리 단기금리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금리는 올라가다가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 랜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가 그 소프트 랜딩에 진입을 했는지 네. 진행 중인지 아니면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네. 금리가 여기서 혹시 또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그 부분이 고점일 거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이제 내려올 거다. 이런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 곡선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수익률 곡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역전돼서 그 단기 금리가 이제 그 훨씬 더 높은 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고 단기 금리가 왜 하락하느냐?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은 원래 아시겠지만 3개월물부터 미 국채는 이제 3개월물부터 30년 국채까지 있는데 만기별로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그 놓여 있는지 이 네. 형태를 보는 게 이제 수익률 곡선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 2년에서 10년, 그렇습니다. 30년. 이게 거기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예, 되는데 예.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아까도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작년 10월에서 이제 올해 초까지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6월까지도 아마 그 채권에 배팅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네. 금리 하락을 네네. 그 예상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뒤바뀌었냐?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상 이제 그런 그 금리나 그 기대감이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스프레드가 2023년 그 5월 그 8일 날 이때가 5월 8일인데 마이너스 1.0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8일 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 왔다. 예, 다 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됐거든요. 네네. 축소되면서 이제 그 좋은 말로 이제 스티프닝으로 이제 향해서 가다가 다시 아니야. 그 경기가 다시 이제 위축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래서 그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단기 금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하고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그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랬다가 그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08까지 갔거든요. 이게 이제 7월 3일입니다. 네네. 이게 그 지난달 3월 달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스프레드는 이게 축소가 됐는데 요때가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경제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다. 네. 소비 지출도 좋고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된 거죠. 10년물이 그렇죠. 예, 20년물.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축소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 그 역전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그 2개월 동안 마이너스 국면으로 그 2개월 이상 진행됐을 때 과거의 경험치를 보면은 그 이후에 1년 반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 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가이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대로 보면 작년 그 7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1년 6개월을 보면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안까지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이 됐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모든 제반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GDP 성장률이 지금 2%대 중반 이상 올라오고 네. 3분기 때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GNP 이제 나우 그 트래커를 보면은 4% 5%까지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네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3.5%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의 그 자연금리에 근접하고 있고 인플레 3% 자연금리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쩌면은 소프트 랜딩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그 2022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그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6.5%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 46.5%라는 것은 2007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 국면에 진입을 해서도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멈추거나 동결해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우지 기간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하락하더라.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 구간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 그 평가 이익이 좋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그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그 높다. 한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은 아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배팅을 했다는데 네. 실제 그 2달 동안에 그 TLT에 그 들어갔던 그 자금들이 대거 이탈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실망을 하고 그 손절매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연초에 그렇게 사라 그래서 샀는데 그렇습니다. 손실 나버리니까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많은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지금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수익률 스프레드가 상당 기간 역전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제 그 꿰어 맞추는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중국 사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중국이 이제 미국과 절대 손절할 수 없는 미국이 중국을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잠재적인 불안감들이 상당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심리를 좀 억제를 해서 이러한 그 역수익률 곡선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지금 보고를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빠질 거다. 이것이 이제 저희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와 통계를 봤을 때도 소프트 랜딩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리는 그 전까지 막 오르다가도 안정세를 찾더라.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도 소프트 랜딩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금리는 안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채권에 자산 배분을 좀 해놓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 해주신 겁니다. 예. 아우 원래는 좀 사사로운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자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